전남교육 지금부터 제1회 전남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전남교육정책연구소 김윤진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2018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난 6년 동안 초, 중, 고 학생의 단계별 인지 성장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교육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교사와 학생, 나아가서는 교육 공동체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6년간 종단 연구 피땀 눈물이 깃든 결과물이 세상에 공개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동안 종단 연구를 진행해온 전남교육정책연구소와 오늘 이 학술대회를 위해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 토론을 위해 참석하신 분, 그리고 학술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이런 의미 있는 날이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고 좋은 날, 박수와 환호가 빠지면 서운할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오늘 학술대회를 서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회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옥현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 박혜란 소장님 소개해드릴 분은 이 두 분이시고 이 외에도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초중학교 학교에서 오신 교직원분들 그리고 타 시도 교육연구 관련 기관에서 오신 연구사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학술대회에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전하는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오은주 원장님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오은주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1회 전남교육 종단연구 학술대회를 개최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남교육종단연구는 201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6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교육종단연구는 교육청이나 교육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로서 이러한 연구는 교육 시스템, 교육 정책, 학생 학업 성취도 등과 관련된 교육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정보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제안과 개선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종단 연구 자료를 토대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데이터와 학술적 바탕 위에 더 나은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가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오늘 처음으로 제1회 전남교육 종단연구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참여로 그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회를 위해 논문 작성과 발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본 대회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신 내빈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해주신 고윤영 소장님을 비롯하여 김건호, 신병건, 김이수, 박현구 우리 박사님, 이러한 학술대회의 역사가 되어주신 2018년부터 본 연구 추진에 열정을 다하셨던 그간의 정책연구소 가족들의 노고에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8년부터 6년간 전남교육 종단연구의 산증인이 된 학생, 선생님, 그리고 학교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남교육 종단연구가 교육 분야에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의 교육 연구, 교육 정책 기반에 대한 열정으로 계속 이어지고 발전되길 바라며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유익하고 희망찬 학술대회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19일 원장 오주리.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중 교육감님의 격려사를 듣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다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영상으로 인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교육감 김대중입니다. 전남교육 종단연구를 통해 전남교육 정책 발전에 기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밑거름이며 미래 세대에게 열린 문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은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 혁신과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남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의 연구와 분석 결과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남뿐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미래 연구와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감님 화면으로 보니까 또 색다르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옥현 위원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의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회를 맞이하게 된 전남교육정단연구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의 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오늘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물신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의 미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의 수립과 그리고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단 연구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더 나은 전남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오늘 학술대회 결과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술대회는 특히나 우리 전남의 전반적인 연구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학술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논의된 결과들이 우리 전남교육 개선에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질 것인가, 그리고 교육정책 수립을 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의회에서는 미래 세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교육청과 함께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거듭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네분들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분들께서는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도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사진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전남교육 종단연구 학술대회를 위한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교육 종단 자료 구축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남대학교 김재철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철이라고 합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연습할 때까지 잘 됐는데 갑자기
웰스 1회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조 강연을 맡게 됐는데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목포가 아름다운 항구죠. 오늘 제가 새삼스럽게도 오면서 제가 봤는데 너무 예뻤어요. 놀러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오듯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료를 많이 만들어 버렸는데 40쪽 이상 분량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아마 좀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빨리 끝내라고 협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목표였는데 첫 번째가 종단 자료가 왜 필요한가, 종단 자료 구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걸 조금 이야기 달라고 했고, 두 번째가 종단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활용 방안. 오늘 그 학술제 발표하시는 분들 그 방법은 제가 통계 이런 쪽에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교육평가에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이 종단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초점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들 전문가시라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 혹시 이 방법론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육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잖아요. 교육을 정부모일 수가 이렇게 정의했는데 바람직한 인간 행동이 계획적인 변화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육은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변화의 과정을 탐색하려고 하는 노력은 진정한 어떤 교육자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교육적 노력이 투입되기 이전과 이후의 어떤 변화를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성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건 교육 철학 문제예요. 교육 철학. 이게 이제 교육의 어떤 목적하고 관련되고 그런데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쪽을 더 중시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교육 철학 쪽에서 더 중시하는 어떤 교육 목표가 뭔지를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지나가도 될 것 같고 이 종단 연구가 필요한 어떤 이유를 한 4가지 정도 나눴는데 다 연결돼가지고 사실은 비슷한데 첫 번째는 교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학생의 어떤 성장과 변화를 위한 어떤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아까 정리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교수 효과, 학교 효과도 학생의 변화, 성장의 정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판단되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종단자를 지키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기존의 어떤 행당적인 접근을 하면 어떤 특정한 어떤 시점에서의 개인 간 차이, 그 개인 간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그 개인 간 차이가 있다면은 그 개인 간 차이의 원인이 뭔가에 대한 독립변수하고의 관련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접근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종단적인 어떤 접근, 그러니까 종단 자료를 가지고 이제 구축된 종단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종단적인 어떤 접근을 우리가 취하게 된다면은 특정 시점에서의 개인 간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별 변화를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번 반복 측정을 하니까 같은 척도로 물론 다른 척도로 측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 교육 종단 연구에서는 그런 변수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단기적인 어떤 종단 연구이기 때문에 같은 변수를 여러 번 반복 측정하는 그런 종단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개인별 변화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 개인별 변화의 개인 간 차이를 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횡단 연구하고 종단 연구를 포함관계로 제가 나타내 봤는데 이게 옛날에 제가 2002년도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 옛날 책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막 떨어내고 싶지 않은 부러운 글들도 있고 그렇긴 했지만 소개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뒤에 참고 문안에도 뺐어요. 부러워서 보지 말려고. 횡단 연구는 종단 연구에 포함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종단 연구가
여러 번 반복 측정을 하면은 그 개인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한 어떤 특정 변수, 어떤 변수의 어떤 개인별 변화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정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에 대한 함수로 정의할 수 있고, 그때 그 절편에 해당되는 거예요. 절편에 해당되는 게 뭐 초기값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절편이 다른 어떤 독립 변수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를 분석한다. 그거는 횡단연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어떤 종속 변수 값, 그게 절편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종단연구를 하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 기울기에 어떤 개인 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개인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올라가고 어떤 애들은 내려가고 그렇게 되니까 그 기울기에 어떤 개인 간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산이 있으면은 연구자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겁니까? 개인 간 차이가 있으면은 가슴 아파야 되죠. 내 탓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자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 간 차이가 있으면은 일단 가슴 아파야 되고, 근데 연구자의 어떤 관점이라면은 왜 그런 개인 간 차이가 있었는가, 그렇죠? 그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독립 변수는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자는 그 개인 간 차이 분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울기의 어떤 개인 간 차이를 독립 변수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종단 연구를 한다면, 종단적인 어떤 접근을 취한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횡단 연구는 종단 연구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특정 시점에서 여러 연령대를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집단적인 어떤 변화를 볼 수 있고 평균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개인별 변화는 못 보잖아요. 그렇죠? 개인별 변화를 보려면은 반복 측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같은 피험자를 걔가 좀 힘들어 하겠지만 그 학생을 계속 추적해가지고 반복 측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개인별 변화를 측정을 하면 우리한테 주는 메리트가 뭐냐? 이걸 제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모르겠는데, 개인별 변화의 두 가지 상황, 이 상황하고 이 상황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이 세 사람이 전혀 변화가 없이 쭉 가는 거죠. 그렇죠? 그에 비해서 오른쪽은 어떤 애는 확 올라가고 어떤 애는 내려가고 어떤 애는 그대로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른쪽이 그 교육적인 어떤 효과가 좀 드러날 좀 투입돼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별 변화가 왼쪽하고 오른쪽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집단의 어떤 변화 쪽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시점별 평균 동일하잖아요. 시점별 평균 동일하죠. 근데 개인별 변화를 본다면 왼쪽 상황인지 오른쪽, 그러니까 평균이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학생들 내에서는 그대로 있는 애들이 있고 올라가는 내려가는 애들이 섞여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밝혀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교육에서. 그렇죠? 저희들은 오른쪽을 조금 더 관심이 있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봤고, 그 다음에 종단 연구의 개념 이런 걸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종단 연구는 하여튼 동일한 어떤 피험자를 추적해가지고 여러 번 측정을 한다. 이게 지금 방법이죠. 그렇죠? 같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러 번 반복한다. 근데 같은 검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측정할 때마다 조금 다른 검사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장기적인 어떤 종단 연구에서는. 이 종단 연구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측정 도구를 반복 측정한다면 개인별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단점은 시간 많이 들고 돈 많이 들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리고 또 입찰 자료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종단 연구 쪽으로 그 업무를 맡으신 여기도 그런 분 계시거든요. 아마 되게 힘드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같은 사람들 추적해서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시고 하셔야 될 그런 분들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그냥 그 데이터를 이용하기만 되죠. 얼마나 고맙습니다. 국내 어떤 교육 종단 연구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그냥 자료 만들어야 돼가지고 한 거고요. 그중에서 최고봉에 있는 게 전담교육 종단 연구인 거죠. 그리고 올해가 6차년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차년도 지금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얘기를 좀 길게 하면 한 3시간이 갈 수 있는 건데 짧게 지금 끝내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 하고 약간 분위기 안 좋아서 그대로 그만둘게요. 일단 갈게요. 첫 번째는 보다 설득력 있는, 이번에 제가 오늘 제가 집어넣었는데 기차 타고 오면서 보다 설득력 있는 이론적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고 이용하면 종단적인 어떤 종단자를 이용한다면 이걸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변수 간의 관계의 유형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인과적인 관계, 포회적인 핵심적인 관계는 그냥 오른팔길 왼팔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영장충법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말이 쉽지,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고 이게 약간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이 인과관계의 성립 조건을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상관이 존재해야 된다. 변수 간에 상관이 존재해야지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른팔길이하고 왼팔길은 상관이 되게 높잖아요. 그 사람 오른팔길이 길면 왼팔길이 뭐 당연히 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관이 매우 높지만 인과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인과적인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어떤 우선순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우선되는 게 원인이 되고 수행되는 게 결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간적인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종단 자료를 이용한다면은 이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이용해서 보다 설득력 있는 어떤 이론적인 인과관계를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생분수를 통일, 원래 그 인과관계를 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험 연구를 해야 돼요. 실험 연구. 여기 부분에 있지만 실험 연구를 해야지 인과관계가 검증이 돼요, 사실은. 근데 실험 연구도 통제가 제대로 안 되면은 그 인과관계는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주장을 좀 강하게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생변수의 통제도 되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인과관계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필연적인 인과관계.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엄격한 실험 설계를 통해 가지고 규명되는 인과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어떤 다른 변수들은 다 통제하고 어떤 특정 독립 변수만 이렇게 변화시켜 봤더니만 종속 변수가 같이 변하더라. 그러면은 뭐예요? 이 독립 변수가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강하게 어떤 실험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완벽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 영향 요인을 우리가 강하게 검증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독립 변수가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네.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인과관계를 규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일반의 한계가 있겠죠. 실험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윤리적인 어떤 문제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에서 더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론적인 어떤 인과관계, 어떤 선행 연구나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론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거. 이거는 연구자의 하나의 관점이에요. 하나의 관점. 다른 연구자는 다른 논리로 그 화살표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인과관계를 이론적인 인과관계에서 이론을 붙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검증하는가 하면은 검증은 사실은 100% 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자 이 정도. 한번 확인해 보자. 경험적인 어떤 자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이론적인 인과 모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새로 어떤 수집한 어떤 데이터를 이 연구 이론적인 인과 모형이 잘 설명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한번 보는 거지. 그때 뭐 적합도 이런 값으로 이제 그 모형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적합도 높다고 해가지고 100% 강하게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예? 그렇더라도 하여튼 조심스럽게 이론적인 어떤 인과관계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종단 자료를 이용하면은 이론적인 인과관계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론적인 인과관계 검증할 때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매개 효과, 뭐 조합 효과 이거 되게 많이 쓰는 개념이죠. 오늘도 논문에 있었어요. 이 매개 효과는 뭐 통해서 영향을 준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Y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중간에 어떤 변수를 주니까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더라. why에 관심이 있는, how,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 변수는 외계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수법이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력이 남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뭡니까? 어떤 영향력이 어떤 when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얘를 이제 조절될 수가 있거든요. 조절효과. 이런 쪽에 어떤 검증이 많이 이루어지죠. 설명을 이제 길게 못하겠네요. 이것도 분석 방법을 조금 쪼개려면은 측정 변수로 내가 분석에 투입했는가, 그 측정 변수가 아닌 측정 변수에서 측정 오차를 통제하고 내가 분석에 이용했는가에 따라서 분석 방법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측정 오차를 통제 안 하면은 분석 방법이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고, 측정 오차를 통제하면 구조방정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통 우리가 통칭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 이제 직접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조절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분석 방법을 제가 나눠놨는데 못 드리겠네요. 시간상.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얘를 대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효과, 얘는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거고, 얘는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식이죠. 얘는 이제 구조 방정식을 통해서 똑같은 어떤 이론적인 어떤 모형,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회귀 모형하고 다층 모형도 오늘 또 다층 모형 활용한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층 모형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 왜 나왔는가를 제가 약간의 말씀드린다면은 SES하고 성취도 간의 관련성, 이런 교육하는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잖아요. 이 상관이 너무 높으면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이걸 상관을 낮추기 위한 어떤 교육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관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할 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하면은 이 대기선 하나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 B1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SES하고 성취도 간의 어떤 관련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SES는 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것밖에 우리가 못 얻어내는 거예요. 대기 분석을 하면. 근데 다른 모형을 하면 같은 피해자들인데 이 학생들을 조금 나눠보니까 학교에 따라가지고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학교에 따라서. 그러면 학교별로 대기 분석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별로 대기 분석을 해보니까 이 회계선이 이거는 이제 화장이에요. 실제 예를 들면 없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별로 대기 분석을 쭉 했을 때 이 회계선이 그러면 학교 수만큼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기울기가 학교 수만큼 나올 거니까 그것의 평균이 어떻게 되고 그것이 개인 간 차이가, 그러니까 학교 간의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게 박성 모형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 기울기들의 평균이거든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학교별로 보면은 SES는 성취도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근데 그 기울기의 어떤 개인 간 차이는 지금 여기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죠? 혹시 이 기울기의 개인 간 차이가 나타났다면, 분산이 나타났다면 연구자의 관심은 그 분산이 또 어떤 변수에 의해서 그 분산이 나타났을까에 대한 후속적인 분석이 가능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기울기의 분산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분석이 끝이에요. 가슴 아프게도. 근데 이게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어요. 그 기울기가. 그랬을 때 그 기울기를 어떤 학교의 어떤 요인으로 그 기울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후속적인 분석이 가능하겠죠. 이 기울기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SES하고 성취도하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는 사실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아이디어가 약간 기울기가 조금 점잖이 정도 좋은 건데, 그렇죠? 너무 높으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별로 갔을 때 이 SES하고 성취도 간의 어떤 관련성, 여기 계수에 해당되는 값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어떤 학교의 어떤 학교장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독립변수를 투입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그 기울기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학교장의 리더십이 높은 학교일수록 SES하고 성취도하고 상관은 약간 떨어지는 영향이 있더라고 하면은 이 SES의 어떤 영향은 가급적 줄이는 게 좋잖아요. 그게 교육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뭐 교사의 관심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어떤 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힘드네요. 되게 힘드네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젤스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뭐 모형을 하나씩 다 만들었어요. 연구 몇 개나 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찾아가고 나왔는데 부모의 어떤 상호작용이 교우관계를 통해서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이건데 이론적인 인과관계를 좀 더 설득력 있게 검증하고 싶으면은 시간적인 그런 순서대로 이 변수를 설정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부모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기에 예를 측정하고 교우관계가 중요한 어떤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예를 들면 그때가 조금만 6학년인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론적으로는 약간 좀 약한 사람이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제 뭐다라고 하는 것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학교 만족도는 이제 중학교 시점에서의 학교 만족도를 입력하겠다. 그랬을 때 이 시점을 좀 다르게 해서 이 변수를 선정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으려면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종단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죠?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그러니까 조절효과 표현할 때도 학교에서 몇 대 맞으면 좀 쉽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향성이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말씀이 좀 표시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많은 케이스로 사사한 행동이 있을 가능성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변수로 교사의 어떤 요인으로 뭐가 없는가? 그랬을 때 이제 교사의 생활지도 노력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더라고요. 얘를 조절 변수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아이디어라는 결과인데 요 밑에 있는 집단은 뭡니까? 교사의 생활지도 노력이 있는 집단이고 위에 있는 집단은 교사 노력이 없는 집단. 뭔지 알겠죠? 교사가 그 지도를 하는 노력을 좀 기울이니까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더라도 사살 충동으로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를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절 논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애기 교차 지연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중단 자료를 통해서만 검증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 하면 달기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가 원인이고 어떤 변수가 결과에 해당되는가가 조금 애매한 그런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취도하고 뭐 어떤 태도하고의 어떤 거. 그러니까 태도가 높으면 그것 때문에 성취도가 높아지는가. 태도가 높은 애들이 그러니까 태도가 높으면 성취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면 성취도가 높은 애들이 태도가 높아지는가. 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걸 종단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검증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경우는 게 자기의 교차 지연이거든요.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교차 지연 효과예요. 교차 지연 효과고 얘가 자기 배기 효과 이렇게 되겠죠. 지나가고 결과만 제가 보여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봤을 때 이 지연 효과는 0.8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이쪽은 유의미하면서 0.1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어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전 시점에서의 어떤 흥미가 이후 시점에서의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될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하면은 태도가 성취도에 영향을 주구나 이런 인과적인 어떤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장애인기 교차 지연이라고 하는 거고 종단 자료를 통해서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장 모형이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걸 이제 같은 측정 도구를 반복해서 3번 이상 반복 측정을 해야지 얘가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3번 이상 반복 측정을 하면은 개인별 변화를 직선적인 변화라고 가정한다면 하나의 어떤 선으로 어떤 직선적인 어떤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선은 절편하고 기울기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몇 번 반복 측정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절편하고 기울기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요약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서 분산이 존재했어요. 그러면은 연구자의 관심은 그 분산은 왜 생겼는가? 이 기울기를 더 크게 하는 어떤 개인 변수가 뭐가 있는가? 이걸 분석할 수 있는 게 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 모형은 당연히 반복 측정, 그러니까 종단 자료가 아니면은 도저히 분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를 분석할 수 있는 조건이 구조 방정식 기반으로 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 다천 모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약간 다른데 데이터 구조가 좀 달라요.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와이드 포맷 데이터면은 잠재 성장을 제공해야 되고 롱 포맷이면은 가청 성장을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서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죠. 제가 데이터를 보시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반복 측정한 값을 옆으로 붙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얘는 롱 포맷은 반복 측정한 값을 밑으로 붙여요. 대신에 언제 측정했는가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주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엄청나게 커요. 이 타임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죠. 롱포맷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학년, 그 다음에 1학년 때 2번 측정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측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편할 때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언제 측정했는가만 메모에 두면은, 나중에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롱포맷으로 우리가 코딩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청 모형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얘는 뭡니까? 얘는 측정 시점이 다 동일해요. 일단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이렇게 같은 시점에 쭉 다 측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간격은 조금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집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수집하는데 이런 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도 있을 수 있어요. 사례수 어쩌건 그런 경우. 그렇죠?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성장 호남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개인별 변화를 그룹핑하고 싶어요. 어떤 애 올라가는 애들 내려가는 애들 그룹핑해가지고 그 집단의 어떤 차이를 이루게 한 어떤 분위 변수가 뭐가 있는가 어떤 변수 때문에 내려가는 집단보다는 올라가는 집단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석을 하는 걸 성장 호남 모형이라고 하는데 오늘 있었어요. 그런 형식의 분석이 가능한 이런 형태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 모형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일단 지나가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그 다음에 성장 호남은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별 변화를 그룹핑하겠다는 거예요. 개인별 변화. 얘는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집단, 얘는 내려가는 애들, 올라가는 애들, 이렇게 그룹핑해가지고, 그룹핑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부모의 어떤 관심이 높으면은 이 집단보다도 이 집단이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가, 뭐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지스틱 대기 분석 이런 걸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게 성장 호남 모형이죠. 로직도 조금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디테일한 쪽으로 나가려면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이 지금 절반 지금 넘었습니다. 속도를 좀 붙이도록 할게요. 이 적합도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게 적합할까 이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제일 세부적으로 나누면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일 완벽한 어떤 상황인데 대신에 요약이 안 되죠. 감명성이 떨어지죠. 근데 한 집단이다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요약을 많이 하니까 감명성을 너무 이렇게 신경 쓰니까 적합성이 또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적합성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어떤 집단수를 최대한 이렇게 분류하는 것. 그게 연구자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이용되는 게 이 적합도 개념인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되는가를 판단하는 어떤 절차예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지금 5개 집단으로 분류됐다고 가정했을 때, 분류된 5개 집단의 특성 이름을 붙여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장면적으로 가르치시면 돼요. 되게 힘들어요. 어떤 집단의 어떤 특성을 요약을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단에 이름 붙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해보시면은 이름 붙이는 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좀 드시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름 붙이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어떤 독립변수로 이 분류된 어떤 집단들이 구분이 되는가? 그렇죠. 로지스틱 대기 분석을 이용해서 후속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CA, 그러니까 잠재 계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공단 자료가 아니고 분석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 봉사활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동아리 활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진로 체험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데이터예요. 정말 단순한 데이터죠. 이걸 가지고 집단을 구분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애들을 분류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죠? 그걸 분류해내는 게 감택계층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뭐 활용된 논문이 하나 있어요. 제 친구 지도학생하고 논문 썼는데, 이게 뭐 벨스 데이터, 부산 통계 데이터였던 것 같아요. 무슨 유무예요. 뭐 진로 관련된 그런 데이터예요. 너무 단순한 데이터인데, 그걸 잠재계층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집단을 구분하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 다음에 그 집단에 따라 가지고 이 결과 요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나의 좋은 논문은 그런 게 아니고 논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되는가, 그 다음에 집단별로 이름을 붙이는 작업,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진로활동 경험 잠재계층이라고 하는 분류된 어떤 집단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보는 거고, 마지막에는 이 분류된 어떤 집단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인 오른쪽에 있는 결과 요인도 있잖아요. 진로활동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진로 성숙도가 더 높을 수 있잖아요. 어떤 집단이 진로 성숙도가 더 높을까? 누가 하고 상담을 한 사람들이 더 높은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재밌어? 지나가. 그다음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비슷해요. 비슷한 게 얘는 이 종속 변수가 양적인 변수예요. 그것만 달라요. 그것만 달라요. 얘는 이제 아이디어가 뭐였는가 이것도 아마 부산 데이터가 분석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얘하고 딱 떨어지는 어떤 변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6대 핵심 역량 아시잖아요. 그거하고 제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변수를 하나씩 뽑아낸 거예요. 자기 관리 역량에 해당되는 변수를 하나 뽑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6대 핵심 역량, 학생들이 어떤 6대 핵심 역량을 분류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연구가 이 연구였던 거죠. 이렇게 굉장히 똑같은 논리로 진행이 되고, 이 잠재 전위 분석은 이걸 혼합한, 그러니까 잠재 계층이나 잠재 프로파일을 정당적으로 연결시키는 거. 얘는 이제 정당 자료를 통해서만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잠재 계층 분류를 했어요. 얘는 중학교 2학년 때도 잠재계층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의 어떤 잠재계층에서 어떤 집단에 포함된,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의 잠재계층하고 이 시점에서의 잠재계층이 변화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A라고 하는 유형에 있다가 여기서는 A라고 하는 유형이 아니라 B라고 하는 유형으로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의 어떤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분석해낼 수 있는 게 잠재 전위 분석이에요. 제가 말하고 나서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말씀 많이 꼬였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할게요. 지나가도록 하고 LT의 목적을 크게 나눈다면은 첫 번째는 시점 1에서의 잠재계층 A에 포함된 사람이 시점 2에서의 잠재계층 B에 포함될 확률이 나중에 나와요. 이렇게 매트릭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각 시점에서의 잠재계층에 붙이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죠. 이거는 앞에 잠재계층 분석이나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서 똑같은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이 부분이 재미있는 건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시원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X값이 크면 클수록 이 C2,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집단이 아니라 B라고 하는 집단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 이런 걸 분석해낼 수 있어요. 되게 머리 아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분석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분석이 될 수 있는데, 이 젤스 적용 연구는 또 하나 아이디어를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까지 분석해도 돼요. 제가 찾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학생 역량 또는 학교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만드시고, 그 역량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생각되는가, 자기관리 리서치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창의적. 아마 다 같이 해요. 이런 어떤 변수를 이용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잠재계층 분류, 중학교 2학년 때 잠재계층 분류를 통해가지고 이 잠재 전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 얘는 예시 논문. 제가 얼마 전에 심사한 어떤 논문이 되게 좋은 논문이라가지고 심사가 된 논문이죠. 되게 좋은 논문이라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PDF 그림으로 된 PDF가 없어가지고
선생님은 타이핑하고 시간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다시 하자. 얘는 도저히 못 풀겠어요. 얘는 제가 타이핑 해가지고 다시 하면 괜찮은 건데, 뭐 이런 거 무슨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잠재의식이고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의 잠재의식인데 문제 행동을 이렇게 분류한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저수준 정서 행동 문제를 보인 사람이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중학교 2학년 때 고수준 정서 행동 문제를 일으킨 사람 비율은 30%. 얘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비율. 이걸 분석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이 재밌는 분석이 아까 조금 어렵지만 요 집단, 요 따로따로 요 집단을 따로 분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시점에서의 정서 문제, 행동 문제에서 저수준 정서 행동 문제인 사람들이 얘들만 지금 select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독립 변수가 더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학교 2학년에서 저수준 정서 문제, 정서 행동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위축 행동 문제 우세 집단으로 이게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은가 낮은가, 어떤 독립 변수가 더 높아지는 따라 이걸 분석해 낼 수 있어요. 조금 어렵죠. 어려워 하시는 느낌 확 드는데 이게 이제 해설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더 보시지 않을까. 다시 반복 못하겠어요. 하고 그 다음에 교육종단연구를 한 가지 마지막에 하다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세 가지 정도 적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뭐 저희들이 초중등 교육에 물론 관심 있는 건 물론 알지만 초중등 교육의 어떤 효과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또 계속될 수도 있잖아요. 그 효과까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습득하는 게 끝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돈이 좀 더 있으면 나중에 대학 진학하고 나중에 좀 더 취업하고 나서 거기서도 잘 행동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생활이 그때까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쪽에 데이터까지 확대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 지금 지역별로 교육 전단 연구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좀 빅데이터 형식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묶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고, 지역별로 이렇게 전단 연구를 하면 장점이 있어요. 그 지역의 어떤 교육적인 어떤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에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본다면 국가 수준에서의 어떤 중등 교육의 어떤 교육 목표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미치는 어떤 영향 요인 뭐 이런 것들도 또 분석해내는 것도 필요한데, 시도 교육청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데이터를 따로따로 모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데이터는 수집이 되더라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한 가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국가 수준의 어떤 교육 목표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전남이든 아니면 뭐 부산이든 경남이든 어디든지, 그러니까 그 종단 연구를 할 때는 교육 지표는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육적인 어떤 특성에 해당되는 그 교육의 그 지역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 목표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집어넣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시간을 좀 짧게 하라는 그런 권유가 있었는데도 말이 정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30분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때문에 너무 부담감을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좋은 발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